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그래도 기회를 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이 추문 백화점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안경환 후보자 얘기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과 안경환 이 후보자.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처음에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안경환 후보자가 거절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2003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변호인들을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헌법학계의 어떤 유명한 학자들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그때 아무래도 서울법대에 있는 안경환 교수한테 가서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안경환 교수가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한승헌 전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법조계 이제 원로분들이 사실 많은 이제 법조의 변호인을 섰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을 나름대로 이제 그때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인연이 좀 시작돼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2012년 선거 때부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을 왜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지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합리적인 계획주의자시고요. 우리 한국 헌법학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학계나 또 시민사회에서 아주 신망이 두투우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안경환 국가위원장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정원 축소에 항의하시면서 임기 전에 사퇴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의 말처럼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잘 알려졌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인권위원장을 했는데 그 임기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까지 결쳐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가 좀 축소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인권위가 역할을 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중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정치를 해나가는 고비마다 그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몇 가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좀 청할 수밖에 없었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화두를 놓고 조국 민정수석과 이렇게 조를 짜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경환 후보자가 그 고비를 같이 넘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런 인연 때문에 일단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첫 번째 의혹부터 보시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의혹 첫 번째입니다. 위조 혼인 신고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얘기는 계속 짚어봐도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라서요. 아마 인사검증에서 이런 사유가 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 좀 믿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개요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인신고를 안경환 1975년도 얘기인데요. 4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당시 한 27세 정도 됐던 거죠. 교제를 한 건지 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안경환 후보자 말에 하면 당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결혼이 아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프로포즈가. 그랬더니 안경환 후보자가 여성분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여자 쪽 집안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이제 청구를 한 거죠. 혼인무효 청구를. 거기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혼인무효가 된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재적등본이라든가 혼인관계 증명서에 보면 이게 혼인이 무효됐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이 그어지고 혼인무효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거든요. 다 남는다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해명이 있었길래 이 인사검증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후보자라 내정이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이런 의혹 하나하나씩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목소리로 해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점점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 안경환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카메라 앞에 직접 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당시에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다. 이제 만약에 처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무장관으로서 뭐 취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사문서 위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남의 도장을 함부로 만들어서 찍어서 이것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행사가 되는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렇게 범함으로 인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마도 호적등본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호적등본에다가 이제 이 혼인관계를 기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라고 하는 또 죄에 해당이 돼요. 중죄인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년 이하의 그런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문서 위조 뭐 동행사죄 플러스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에 이제 같이 다 경합범으로 사실은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 수행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당시에 그 문제가 됐었던 그 여성분이 스스로가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평생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특히 이제 2006년도에 그 국가인권위원장에 그 재직하실 때 임명되실 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를 임명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이제 본인에게 이런 그 자리를 제안할 때에도 2006년도에 있었던 그 일과 이번에 혼인무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요. 이게 그 법원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게 과거에는 이 혼인무효 판결을 할 때 굳이 형사 판결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소송으로 끝났는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혼인신고를 합의하에 해놓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혼 전력이 싫으니까 혼인무효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근래에는 그 형사 판결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런 확정 판결을 받은 거를 그 가사소송에 제출을 해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래 이런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확정 판결, 형사 판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안 받았던 거지. 사실 이게 근래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전과까지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형사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게 넘어가도 될 일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젊은 시절에 큰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오늘 해명 전에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좀 이제 안경환 후보자를 좀 감쌌냐면 1970년대에는 뭐 여성 혼인 전략을 숨기기 위해 저런 방법을 썼다라는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저건 위원장 의원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 해명 때문에 상당히 지금 헷갈렸는데 사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청와대 측에서 어떻게 해명한다면 뭐 사실적으로 두 사람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결혼 생활을 한 것이 흠이 되기 위해서 좀 지워주기 위해서 뭐 어떤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비공식적 해명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사실 그때 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고, 근데 지금 본인이 오늘 저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보도한 대로 그냥 본인이 그 도장을 그 가짜로 해서 이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결혼 미수 사건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어떤 주도한 것이고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은 보면 그런 해명하는 거 보면 제대로 안경환 후보자한테 물어봤느냐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학과를 1970년대 졸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사법시험을 준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미국으로 이제 법학 연수를 떠납니다. 공부를 하러. 그러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 아니겠어요? 그 25살이면 사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할 때인데, 자, 그런 27대면 그때 상황에서 이걸 했으면 본인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지금 오늘의 청와대 해명 자체를 보면 만약에 제대로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했더라면 그런 식의 비공식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불과 몇 시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해명 자체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이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를 저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문제 지적과 더불어서 저는 이 청와대의 이 해명이 잘못된 이 해명이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 2006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청와대에서 멋대로 상상해서 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일 텐데 예. 그게 만일 2006년 인권위원장 때 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안경환 당시 그 내정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해명은 공개적인 게 아니라 비공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니까 피해 여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와대의 이 해명이 잘못된 해명의 출처가 누군지 만일 그것이 안경환 후보자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또 다른 도덕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두 번째 의혹 또 있죠. 아마 오늘부터 불거진 의혹 중에는 또 이 눈에 띄는 걸 텐데 안경환 후보자 의혹 두 번째입니다. 저겁니다. 예, 허 교수님 이제 두 번째로 머리를 숙이게 된 게 아들 관련 이야기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마도 아들이 이제 그 모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그 고등학교 남녀 공학 고등학교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남녀를 분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남자 기숙사에 여학생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자기 방에 아마도 여학생을 데리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결정 과정에서 중징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안 후보가 탄원서를 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인도 그래서 아버지 심정으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이 또 퇴학이 된 경우인데 그 학생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에 휴지 가지러 잠시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것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이제 그 퇴학 처분을 했다고 번복한 것이 타당하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그 여러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에 하면 교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간곡하게 여러 사정을 좀 같이 판단하자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버지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혹과 달리 두 번째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잘못은 뭐 본인도 인정을 하지만 본인이 부당한 힘을 쓴 것도 없고 편지 한 통에 퇴학이 취소되는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반성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이 당시에 서울대법대 명예교수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제 이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탄원서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을 열어서 퇴학 결정을 번복하고 특별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명령으로 바꾸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모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당시 아까 우리 그 허성모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다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지가 없어서 여학생한테 빌리러 들어간 거 가지고 자서 엄격하게 따져서 결국은 퇴출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저 안경환 후보자 아들보다 오히려 더 그렇죠. 경미한 사건이죠. 경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여학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도덕성이라던가 전반적인 그 행동의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세고 더 좀 큰 잘못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른 남학생의 경우에는 퇴학이 되었고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는 퇴학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측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뭐 그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스큐즈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또 특히 안경환 후보자는 당시 탄원서에 쓴 내용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 후보, 상대방 아이, 잘못을 같이 저질렀던 아이는 우리 아들 때문에 잘못한 거니까 걔네 좀 봐달라라는 취지로 쓴 거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반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그 설명이 맞는다 하더라도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물론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거고 안경환 후보자도 탄원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본인은 본인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말을 좀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나왔던 그 이제 여자 화장실 들어갔던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얘가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까지도 첨부해서 올렸는데 결국 퇴학 처분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 또 이 학생의 지금 안경환 후보자 아들하고는 이 성격 자체가 좀 다른 성격이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런 능동적인 행동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안경환 후보자 부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명한 피아노 교수입니다. 유명한 그 조성진이라고 우리나라 그 쇼팽에 우승했던 그 학생이 바로 은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천향대 교수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을 만한 저명한 교수 부부였는데, 자, 그렇다면 그 교수 부부의 탄원서를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학교가 사실은 뭐 금융회사에서 차린 아주 그 특수한 학교인데, 거기서 보면 다들 또 학교에 온 학생들 자체가 어느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자녀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학교 측에서 뭔가 이 학생의 부모를 어떤 상황에 의식했지 않냐.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본질을 엄연히 따지면 학교 측에서 알아서 봐준 거다 이런 본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워낙 두 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의혹을 더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다녔다고 하는 그 고등학교가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 자사고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학교의 학부모들의 모임도 꽤나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그의 뭐 부모가 누구라는 거는 아마 그 학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첫 번째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퇴학이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탄원서 제출 후에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안경환 후보자는 어떤 외압도 없었는지는 몰라도 학교 측에서는 이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 많은 걸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 정도 되면 남자 정유라 아니냐, 뭐 특혜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하더라고요. 예, 뭐 저런 걸 우리가 이제 속되게 말할 때 아주 대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고등학생이 자기 기숙사 방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 참 우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런 일탈을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정유라 씨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또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굉장히 분노하고 국민적인 그 질책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이 안경환 후보자님의 아드님도 조금 뭐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차원은 다른데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해서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학교가 금지한 학칙이 금지하고 있는 걸 위반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일이다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아들이 지금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지난번에 2000년대 에세이 썼던 그 이야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들과 관련해서 이중국적 관련 쓰면서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조국이 있다. 기억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예. 나도 그걸 꿈꿔왔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또 비춰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라면 좀 제가 볼 때는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일단 뭐 여기 계신 네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아들 문제, 본인 문제가 명쾌하게 오늘 해명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이 여성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게 저에게는 맥락을 봐달라는 거는 뭐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그 아들 문제 그리고 본인의 위조 혼인신고까지 덮쳐서 저 여성 문제까지 결격 사유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문구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면에서는 맞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보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맥락을 봤었어도요. 이거는 제가 좀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여기서 더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책뿐만 아니라 또 2004년도에 썼던 칼럼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남자는 예비적 강간범, 여자는 뭐 매춘, 매춘녀,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법대 교수님이 쓰기에는 좀 매우 부적절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안경환 후보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그동안에 행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학교에 법대 여교수가 없었을 때 제일 먼저 법대에도 여자 교수님을 초빙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말씀도 하셨었고 또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펼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이 학자와 관련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조금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좀 바뀐 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성관념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표출되어서 이런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명에 대해서 쭉 저희가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 이 정치권에서 안경환 후보자를 대하는 자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비하의 목소리를 과거에 높였던 민주당이 이번엔 조용하다고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차은택, 최은실이 과연 무엇인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를 전부 그걸로 도배를 하려 하는지 이런 일은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난? 자 위원님들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들으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여성 인권 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한마디도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아마 작년인가요?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심학봉 전 의원 사건이 있었죠. 아마 대구 지역에서 이제 호텔에 뭐 여성들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 건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그때 야당이었죠. 지금 민주당이.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여성 문제들. 딱 그때 또 당시에 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이번에 사태도 보면 이번엔 또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해서 또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한 반면 지금 또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런 여성의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를 과연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례대표도 있고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초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마초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타파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게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여성 의원들이 보고 한다면 앞으로 저런 분들 기자회견 하는 건 누가 신뢰를 주겠습니까? 뻔하게 당연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 사람은 옹호하고 나무 당 사람은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국회의원의 중립성이나 또 저분들의 진정성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 여성 국회의원들 과연 이거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건지 한번 좀 더 듣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의 분석을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은 조금 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역량이 있다. 아니면 도덕성도 문제가 없고 능력도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적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75년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탄원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여성 간에 관련된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전체 맥락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여성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주로 여성 의원들 입장을 낼 때는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경환 장관 내정자가 쓴 책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여성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주변의 다른 여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여당의 여성 의원들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이런 문화 자체가 근절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을 폄훼하거나 여성을 성인지도가 약하게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입장을 냈던 사례를 잘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상임위상에서든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성 의원들이 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서 일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요. 예,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 석상이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 얘기 저희가 계속 들춰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대선 기간에 이제 돼지응 문제 논란도 다 과거 저서에서 나온 부분을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좀 언급하고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예,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후보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됐고 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죠. 네. 했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분이 그걸 갖고 후보를 사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그건 아니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있고 검증의 방식은 인사청문회 방식일 수 있고 현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조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제가 기사를 다 보니까 여성 의원분들 가운데 민주당 내 단 한 분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게 그럼 민주당 여성 의원들끼리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다 모으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예. 의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은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또는 오늘 내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보이고 내부적으로
책을 통해서 나온 얘기와 그다음에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입장이 있고 하니 조금 더 차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얘기가 밝혀라, 내지는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변인님 그럼 조심스럽게 뭐 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성 간에 관해서 흠결이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후에라도 당 차원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여성 의원?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사과하고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공직에 있을 때나 인권위원장을 하실 때 만약에 여성 문제를 폄훼하거나 여성 문제를 평등한 시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논란이 더 됐겠지요. 그러나 인권위원장을 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이분이 문제 제기를 책을 통해서든 칼럼을 통해서든 여성 문제를 이런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못하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현재적 시각이죠. 현재적 시각에서 이분이 여성 간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여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실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관점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보셔야죠. 조금 더 지켜보고 뭐 그때 가서 입장을 내든 안 내든 결정을 하시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만 막 쏟아졌었는데 연결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여성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 여성이 당직자로서 전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낸 게 아마 뉴스특급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 교수님, 민주당 입장을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은 잡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지금 공경에 처하고 지금 곤혹스러운 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을 어떻게 피해가야 됩니까, 청와대가? 피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검증의 책임자가 조국 수석 아닙니까? 조국 수석은 또 이렇게 안경환 후보자하고 사제지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 활동도 거의 같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참여연대 또 인권위원장일 때는 인권위 안에 어떤 역할 이렇게 해서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그 어떤 그 한 동아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근데 실제 청와대가 지금 뭐 검증 시스템이 막 들어서서 막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증 매뉴얼도 다 없어져 갖고 다시 과거의 걸 가져와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물론 그런 뭐 어떤 정황적인 그런 뭐 이렇게 참조의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국 수석에게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만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를 출사와 거사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배설을 하는 사람들은 출사고 앉아서 공부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안경환 내정자나 조국 민정수석은 일종의 학문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그런 거사들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출사를 해서 기존의 어떤 이렇게 이제 부조리한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려고 지금 나온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 약간의 부적절함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벌써 장애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우리 이현종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사례는 다르지 않는가. 과거에 그 심학봉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강간미수법이나 재수시 강간미수법이 이랬던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책에서 어떤 여성 간의 편향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은 다르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현된 범죄 사실하고 그렇지 않는가하고는 약간의 구분이 있고 또 이분이 남성에 대해서는 잠재적 강간범위를 안 했습니까? 그럼 이 남성에 대한 사고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남성들도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이 부분을 뭐 조금만 편든다면 문화 인류학적으로 좀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일단을 좀 봐준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수일 변호사님 물론 이제 청문회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안경환 후보자 덕에 반사의 이익을 제일 많이 보는 후보자가 지금 저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라고 봐요. 지금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워낙 안경환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유가 많다 보니까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안경환 후보자의 그러니까 여성관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여성만의 이슈이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데 있어 여성단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아들 국적에 대해서도 국적 문제를 다루는 게 또 법무부고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청와대에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들의 그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이라든가 뭐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당면한 과제가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외교부 장관의 임명인데 임명은 뭐 눈에 명약 관화한 것 같고요. 그때 정치적으로 경색되는 이 정국을 풀어가는 카드로 어느 후보자를 쓸 건지가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한편으로 곤혹스러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경화 후보자를 끌고 가자니 도덕성 얘기, 뭐 검찰 개혁할 때 힘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좀 낭만을 시키자니 그럼 지금부터 어제 그제 작심 발언했는데 여기에서도 낭만시키면 또 힘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이제 대통령이 안 돼봐서 그랬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참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각을 좀 구성해볼까 하는데 야당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마음이 급하겠죠. 또 지금 당장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외교장관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하자니까 아마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 하신 것도 어떤 정책은 상당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권이 출범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지만 이번 정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사당 체제에서 구성된 정권이고 또 전임 정권이 지금 탄핵으로 해서 한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에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지도 효과 자체는 보면 본인이 잘한 것보다는 실제로 후광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즉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의 어떤 정권한테 플러스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정의 주도권 자체를 잡으려면 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쩌면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정신이 필요한데 지금 청와대가 제가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급하지 않는가 마음이 서두른다는 느낌입니까? 그런 너무 서두른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처음부터 좀 인사에 대한 좀 뭐 감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거에 없어지고 보면 지금 뭐 지금 이번 사실 안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김상곤, 조대엽 지금 후보자들마다 사실 다들 문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워낙 힘을 못 쓰니까 그렇지만 야당이 아마 이번 달 말 지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당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좀 시작을 하려고 하면 과연 그때 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좀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오늘의 안경환 후보자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청와대와 상의 없이 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장을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작성해온 그런 그 발표문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들은 기자들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이 준비해온 연설문 같은 곳에서는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법무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도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교감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경화 후보자의 논란이 이로써 오늘 해명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끝이 아닌 시작일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